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던 이름 모를 작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선아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아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퐁퐁 혀를 차곤 했는데 그것은 선아가 아주 어릴 적 단돈일전에 팔려오듯 이 마을에 심술찮은 과부댁에 들어왔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선아는 제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가파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며 매일같이 고단한 하루를 보냈답니다. 선아가 머물고 있는 초가집은 지붕 곳곳이 낡아 비바람이 새어들기 일쑤였지만 선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마당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가꾸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 아침이면 선아의 손등은 빨갛게 터서 피가 맺히기도 했으나 선아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선아는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보따리를 꺼내어 그 안에 담긴 깨진 구슬 조각을 어루만지며 슬픔을 달래고는 했습니다. 심술딸은 계모는 선아가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아침부터 목청을 높여 선아를 불러대며 온갖 다른 일을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계모는 선아에게 너는 단돈일전에 데려온 아이니 그 값어치를 하려면 한시도 쉬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며 매서운 눈초리로 선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곤 했지요. 마을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에도 선아는 무거운 나무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해야 했고 때로는 배가 고파 산딸기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늘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빨래터에 모여 선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선아의 그 맑은 눈망울과 정중한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아가 사실은 어느 귀한 집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소곤거렸지만 계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그 누구도 선아를 돕거나 큰 목소리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선아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넬 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선아가 매일같이 닦고 가꾸는 초가집 마당은 비록 가난했지만 늘 정갈함이 묻어났고 장독대 위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을 정도로 선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계모는 선아가 정성을 다해 만든 된장찌개 맛을 보면서도 소금이 아깝게 왜 이리 짜게 만들었느냐며 괜한 트집을 잡아 선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선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선아는 마당 너머로 보이는 저 멀리 산등성이 위의 달빛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깊어 겨울로 접어들었고 산골 마을에는 이슬 대신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 차가운 아침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발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재치마 차림으로 마당에 낙엽을 쓸어 모으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했고 계모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부엌 길에 열중하라고 소리쳤지요.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선아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봄이 오고 꽃이 피듯 자신의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들 날이 올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뎠습니다. 선아의 유일한 위안은 집 뒤편에 자리 잡은 작은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자유로운 상상에 빠져드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의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선아는 어릴 적 보았던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을 꿈결처럼 떠올리곤 했으나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아주 먼 기억일 뿐이었지요. 선아는 자신이 왜 이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일전짜리 여인이라 불리며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가끔 의문이 들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손을 놀려 집안일을 돌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마을의 입구에는 커다란 당산나무가 서 있었는데 선아는 장날이면 그 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세상 밖의 신비로운 소식들을 귀동냥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먼 나라의 왕실 이야기나 도성 안의 화려한 풍경들을 들을 때면 선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며 눈시울을 물들였습니다. 계모는 그런 선아를 발견할 때마다 주제도 모르고 헛된 꿈을 꾼다며 가차없이 등짝을 내리쳤지만 선아는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저녁상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궁이에 불을 떼며 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 안으로 낯선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 선아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 나비가 나타난 것이 무척 신기했던 선아는 손을 뻗어 나비를 감싸 안으려 했으나 나비는 선아의 머리 위를 세 바퀴 돌고는 신비로운 빛을 남긴 채 사라졌지요. 그 순간 선아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끼며 자신의 품속에 있는 깨진 구슬 조각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운명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선아가 기르는 누렁이는 선아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친구였으며 선아가 마당에서 울음을 참을 때마다 곁으로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아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중에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날이 오면 너에게도 맛있는 고기 반찬을 실컷 줄게라고 나직하게 약속하며 혼자만의 작은 희망을 키워나갔지요. 계모는 누렁이에게도 밥을 넉넉히 주지 않았기에 선아는 자신의 몫인 보리밥을 조금씩 떼어 누렁이와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의지하는 돈독한 우애를 나누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인 진사댁의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꽃들은 선아가 유일하게 구경할 수 있는 사치였고 선아는 그 꽃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예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선아는 땅바닥의 나뭇가지로 이름 모를 꽃과 기와집의 곡선을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보았지만 계모가 나타나면 서둘러 발로 그림을 지워 흔적을 없애야 했지요. 계모는 선아가 똑똑해지거나 무언가 배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선아는 늘 자신을 낮추고 어리석은 척하며 계모의 화를 돋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선아의 일상 중 가장 힘든 일은 산 너머에 있는 시냇가로 가서 이불 빨래를 하는 일이었는데 물이 워낙 차가워 빨래를 끝내고 나면 손가락이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도 잘 견뎠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맑은 물줄기가 가져다주는 청량함에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는 했지요.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선아 특유의 예절 바른 모습을 잃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계모는 마을의 부유한 상인과 남몰래 만남을 가지며 선아를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받고 넘길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고 선아는 그런 계모의 검은 속내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부디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며 하늘에 간절히 기도를 올렸으며 그 기도는 새벽 안개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지요. 선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날 밤 선아의 꿈속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곧 큰 손님이 찾아올 것이니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돌보았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계모의 폭언과 구박을 묵묵히 받아내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계모가 선아의 밥그릇을 아예 빼앗아 버리기도 했으나 선아는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캐먹으며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요. 선아의 강인한 생명력과 맑은 심성은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를 누구보다 빛나게 만들었고, 그런 선아를 시기하는 계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아를 일전짜리 여인이라 부르면서도 내심 그녀의 단아한 자태와 말솜씨에 감탄하며 그녀가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는 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훈장님은 선아가 지나갈 때마다 그 눈빛에 담긴 지혜를 읽어내고는 저 아이는 진흙 속에서 피어날 연꽃 같은 존재라며 제자들에게 선아의 인내심을 본받으라고 가르쳤지요. 계모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혹여 선아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밤마다 선아의 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치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며 선아를 억압했습니다. 선아가 갇혀 지내는 작은 방은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유일한 빛이었고, 선아는 그 빛에 의지해 낡은 옷을 꿰매며 긴긴 겨울밤을 노래와 함께 달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아의 고운 노랫소리는 담벼락을 넘어 마을 길가까지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고 아름다워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하지만 계모는 그 소리조차 시끄럽다며 선아에게 당장 입을 다물라고 호통을 쳤고, 선아는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느끼며 잠을 청해야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선아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우연히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를 부엌으로 데려와 따뜻한 숭늉을 대접했습니다. 계모가 알면 불호령이 떨어질 일이었지만 선아는 차마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점심밥까지 노인에게 나누어 주며 정성을 다해 간병을 해주었지요. 정신을 차린 노인은 선아의 손을 꼭 잡으며 너의 고운 마음씨가 머지않아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는 안개 속으로 후련히 사라져 버려 선아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그 노인이 다녀간 뒤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먼 도성에서 귀한 분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군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장날을 기점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계모는 그 소문을 듣고는 선아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아를 빨리 처분해야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더욱 악랄하게 선아를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선아는 마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다가올 운명의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는 현명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선아는 가끔 마을 뒤편에 있는 절벽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 일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지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절벽 위에서 부는 거센 바람은 선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마치 그녀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듯했고, 선아는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선아의 눈빛은 그 어느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으며, 그 빛은 어두운 산골 마을을 밝히는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선아의 소박한 소원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가족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평범한 행복이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워 선아에게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에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행복을 찾았고, 그런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었지요. 선아의 주변에는 늘 작고 여린 생명들이 모여들었으며, 선아는 그들과 대화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는 지혜를 배워나가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선화가 점차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자 그녀를 시기하는 마음이 극에 달해 선화의 얼굴에 검댕을 칠하게 하거나 누더기 옷만을 입히며 그녀의 빛을 가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선화의 타고난 기품과 고결함은 거친 누더기 속에서도 감춰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화의 건박한 모습은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고귀하게 보이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선화가 지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그녀를 향한 존경심을 내비쳤고 이는 계모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여 집안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선화는 매일 밤 자신의 방 한구석에 숨겨둔 낡은 보따리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든 깨진 구슬 조각과 낡은 비단 조각이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비단 조각에는 희미하게 남아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나 어린 선화로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었고 그저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에 소중히 간직할 뿐이었지요. 선화는 언젠가 이 조각들이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된 현실을 견뎌냈으며 그 믿음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깊은 산골 마을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눈이 녹아내리는 초봄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선화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물을 떼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는데 그날따라 우물물 속에서 자신의 얼굴 뒤로 비치는 찬란한 황금빛 구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선화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고 선화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봄 기운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와 마을 어귀의 버들강아지가 기지개를 켤 무렵이었지만 선화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겨울의 잔재처럼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아침 일찍부터 정전이 나간 듯 화를 내며 선화가 길어온 물동이를 발로 차버렸고 쏟아진 물은 흙바닥에 스며들어 선화의 낡은 버선 등을 차갑게 적셨지요. 계모는 선화의 얼굴에 어린 묘한 생기를 시기 어린 눈으로 쏘아보며 너같이 일전짜리 몸값을 가진 것이 어디서 감히 귀한 집 자식처럼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선화는 젖은 발을 숨기며 조용히 바닥을 닦아냈지만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계모의 모진 말을 견뎌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계모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눈조차 피하지 않고 선화를 윽박지르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장터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최 씨를 은밀히 불러들여 선화를 먼 고을의 광산 일꾼들의 밥 짓는 노비로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며 흉측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최 씨는 선화의 가녀린 어깨와 고운 손을 훑어보며 이 정도 인물이면 더 큰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쉽다며 혀를 찾고 계모는 그저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게만 해달라며 재촉했습니다. 선화는 담벼락 너머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검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들 때마다 선화의 처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도성에서 내려왔다는 수상한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글쎄, 어제는 사또보다 더 높은 분이 이 근처 주막에서 묵어갔다지 뭐야라는 소문이 번지자 사람들은 마을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잔뜩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관리들이 찾는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 잃어버린 귀한 집 아기씨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선화에게로 향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요. 선아는 빨래를 하러 왔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며 마음속으로 커다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아는 볏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가다가 마을 입구에서 오랫동안 장고를 지키며 살아온 박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매우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박노인은 선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지팡이를 땅에 3번 두드리더니 아이야, 조만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네 마음을 굳게 먹어라라고 낮은 목소리로 충고했습니다. 선아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으나 노인은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내 품에 품은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지요. 선아는 노인의 말에 담긴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품속에 깨진 구슬 조각을 다시 한번 꽉 쥐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이슬 같은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아는 계모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인 보따리를 뒤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계모는 보따리 속에서 나온 낡은 비단 조각을 만져보며 이 천한 것이 이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훔쳤느냐며 소리를 질렀고 선아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진실을 고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비단 조각을 뺏기지 않으려 몸을 던져 막아냈으나 힘이 붙여 바닥에 쓰러졌고 계모는 비단 조각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을 보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민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고귀한 문이었기에 계모는 오히려 겁이 났지만 이내 그것을 팔아치우면 큰돈이 될 것이라는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모는 선아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운 뒤 마을 최고의 자산가인 조부자를 찾아가 선아의 비단 조각을 보여주며 거래를 제안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부자는 비단에 새겨진 문양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지며 이것은 함부로 손을 댈 물건이 아니니 당장 가져가라며 계모를 문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기현상이 벌어졌지요. 계모는 조부자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선아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배경을 가진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휩싸여 차라리 선아를 영영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선아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박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다가올 내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고비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선아의 집 주변에서 들려오는 계모의 고함과 선아의 신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저 집안에 마가 끼어도 보통 낀 게 아니다라며 혀를 찾고 마을 훈장은 선아를 구하기 위해 관가에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자들과 긴밀히 상의를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계모의 성격이 워낙 불같고 마을 실세들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선아의 방문을 열어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새벽닭이 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선아는 좁은 방 안에서 창살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만약 자신이 정말 일전짜리 여인으로 끝날 운명이라면 차라리 이대로 잠들기를 바라는 비참한 심정으로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모는 선아에게 마지막으로 맛있는 밥을 주는 척하며 선아를 밖으로 유인해 마을 뒤편의 험준한 절벽으로 데려가려는 음모를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아에게 그동안 미안했다. 산 너머에 있는 너의 친척을 찾아냈으니 그곳으로 보내주마라며 거짓으로 웃음을 지어 보였고 선아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역할 수 없어 힘든 발걸음을 뗐지요. 마을 사람들은 짐을 꾸려 떠나는 선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모두 집 밖으로 나와
말없이 선아를 배웅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선아는 마을 어귀를 지나며 자신을 아껴주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눈인사를 건넸고 그 모습은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처연하고도 아름다워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계모는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따라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폈고 선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박노인이 말했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정체 모를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으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자 계모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하며 선아를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선아는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품 안의 비단 조각을 놓지 않았고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은 고동을 느끼며 자신의 의지를 다잡고 계모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절벽이었으며 밑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계곡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어 한눈에 봐도 오금이 저리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계모는 절벽 끝에 서서 선아를 밀어버리려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산 아래에서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진동이 전해지며 사방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계모는 당황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미 산길 아래쪽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장한 병사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마치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선아는 무서움에 눈을 감고 절벽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고 계모는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까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선아의 멱살을 잡고 협박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이때 숲속에서 박노인이 다시 나타나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호통을 치자 계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난리가 났는데 도성에서 온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이 마을 입구를 봉쇄하고 선아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선아가 계모를 따라 산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사들의 대장은 황금색 견장을 단 고귀한 신분의 장수였으며 그는 선아의 이름을 듣자마자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번개처럼 산길을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 장엄한 광경을 뒤따르며 선아 누나가 드디어 귀한 분을 만나는 것이냐며 환호성을 질렀고 노인들은 이제야 마을의 애군이 가시고 진정한 주인이 돌아온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모가 선아를 해치려 했던 음모는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도망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오직 정의의 심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모는 절벽 위에서 무사들의 그림자가 보이자 선아를 인질로 잡고 가까이 오면 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공포를 숨기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선아는 계모의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세요라고 말하며 계모의 마음을 돌리려 애썼으나 욕망에 눈먼 계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사들은 절벽 아래쪽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갖추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들의 칼날은 차가운 겨울 햇살을 받아 번뜩이며 계모의 심장을 압박하는 공포의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울림은 더욱 커져만 갔고 선아의 눈에는 저 멀리서 달려오는 수많은 깃발이 마치 승리의 여신이 춤을 추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서 선아는 자신이 일전짜리 여인으로 불리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모의 손에 쥐어있던 비단 조각이 바람에 날려 무사들의 대장 앞에 떨어졌고 대장은 그 비단을 집어들자마자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으며 통곡의 소리를 내뱉었지요. 그것은 잃어버린 왕실의 증표이자 그들이 10여 년을 찾아 헤매던 공주님의 유일한 흔적이었기에 현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엄숙하고도 장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선화의 손을 놓아버렸고 선화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하늘을 향해 긴 한숨을 내쉬며 고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선화의 가슴 속에 품었던 깨진 구슬 조각은 대장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반쪽과 일치하며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절벽 전체를 감싸 안으며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그 빛을 보며 선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모두가 대지 위에 엎드려 존경과 경애의 마음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모는 무사들에게 포박당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 아이가 어떻게 공주일 수 있느냐며 울부짖었으나 진실의 힘 앞에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한 소음으로 전락했을 뿐이었습니다. 선화는 자신을 구하러 온 수백 명의 군사들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일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당산나무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바람의 가지를 흔들어 선화의 귀환을 축복했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화는 무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벽을 내려오며 자신을 괴롭혔던 계모를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하며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화려한 궁궐과 수많은 하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선화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 사랑이 그녀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 것임을 예견케 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멸시의 시간은 이제 노을처럼 저물어가고 선화의 인생에는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를 준비를 마친 채 대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차가운 공기는 선화의 얇은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선화 앞에 무릎을 꿇은 호위대장의 장엄한 기세는 그 바람마저 잠재울 듯이 엄숙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대장은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황금빛 자수가 놓인 비단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서 나온 반쪽짜리 비단 조각을 선화가 들고 있던 낡은 조각 위에 겹쳐 놓으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아귀가 맞았지요. 수백 명의 호위무사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일제히 칼을 거두고 땅에 엎드려 공주님, 이제야 저희가 죽을 죄를 씻고 아기 씨를 뵙나이다라고 통곡 섞인 목소리로 외쳤으며 그 장중한 소리는 산맥을 타고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계모는 자신이 일전짜리라고 비하하며 종처럼 부려먹던 아이가 사실은 이 나라의 고귀한 핏줄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과 공포를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설마 그 낡은 비단 조각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단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지요. 대장의 서슬퍼런 눈빛이 계모를 향하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기 시작했고 그동안 선화를 괴롭혔던 수많은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심장이 느슬 듯한 압박감이 그녀의 가슴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대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선화에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 사죄하며 10여 년 전 왕실에 닥친 변란 중에 공주님을 잃어버리고 온 나라를 뒤졌던 기나긴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는 사실 길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온 선량한 구원자가 아니라 변란을 피해 도망치던 충성스러운 상궁을 살해하고 아이와 보물을 가로챈 천인공노할 범죄자였다는 진실이 대장의 입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지요.
선아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잔인한 비밀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았고 자신이 왜 그토록 이름도 모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무사들의 행렬을 따라 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선아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선아에게 물을 길어다 달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고된 일을 당연하게 여겼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공주님에게 얼마나 큰 결례를 범했는지 깨닫고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마을의 훈장님은 선아의 단아한 기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직감이 맞았음을 확인하고는 이제야 마을의 진정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며 뜨거운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쳐냈지요. 계모는 끝까지 발뺌하며 나는 그저 아이를 키워준 공밖에 없다고 울부짖었으나 대장은 그녀의 집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던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황금 비녀와 가락지들을 증거물로 내놓았습니다. 그 보물들은 선아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정체를 증명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것들이었으나 계모가 그것들을 팔아치우지 못했던 이유는 그 고귀한 광채가 두려워 차마 세상 밖으로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보물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자 계모의 거짓말은 순식간에 탄로 났고 그녀가 선아를 일전짜리라고 속여 마을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모든 음모가 하나둘씩 껍질을 벗으며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선아는 계모가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비녀를 손에 쥐자마자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안개 속에서 나타나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고 따뜻한 궁궐의 향기와 어머니의 부드러운 노랫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괴롭힌 계모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차분한 눈빛으로 어머니, 어째서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저를 미워하며 진실을 가두려 하셨나요? 라고 묻는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선아의 그 깊고 자비로운 목소리에 계모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끼며 자지러졌고 주위에 있던 무사들은 공주님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면서도 계모를 향한 적개심을 더욱 불태우며 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대장은 무사들에게 명령하여 계모의 집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모가 선아에게 입혔던 누더기 옷들 사이에 숨겨진 낡은 서신 한 장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신에는 선아의 친어머니가 죽음을 직감하고 딸의 안위를 걱정하며 쓴 간절한 유언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을 읽어 내려가던 무사들의 눈시울은 붉어지다 못해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지요. 서신에는 선아의 본명이 설아이며 그녀의 몸 어딘가에 왕실 가족임을 증명하는 붉은 반점이 있다는 사실까지 적혀 있어 더 이상 그 누구도 선아의 신분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아는 호위대장이 건네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오열하며 그동안 일전짜리 여인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서러움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는 공주님의 슬픔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을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고 산골 마을의 공기는 공주님의 눈물만큼이나 무겁고 엄숙하게 내려앉아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계모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직감하고는 무사들의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대장은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공주님을 모욕한 죄와 왕실의 보물을 훔친 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을 천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아가 사실은 공주였다는 사실보다 그런 고귀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구박을 견디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던 그녀의 고운 심성에 더욱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사 같은 분을 곁에 두고도 몰라봤구나. 라며 자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마을의 아이들은 선아 누나가 이제 무서운 계모를 떠나 궁궐로 간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헤어짐을 아쉬워했지요. 선아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험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따뜻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계모의 사촌 동생이자 마을에서 힘을 쓰던 박씨도 이 소동을 듣고 달려왔다가 수백 명의 호위무사를 보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고 그가 계모와 공모하여 선아를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던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장은 박씨의 덜미를 낚아채며 감히 나라의 보배를 팔아넘기려 한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마라고 호령했고 박씨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며 쓰러져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아야 했지요. 이로써 선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거치고 진실의 햇살이 산골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며 억눌렸던 정의가 비로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아는 무사들이 준비해온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정결한 집으로 안내되었고 그녀가 누더기를 벗고 공주의 예복을 갖춰 입자 그 자태는 마치 선녀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눈부셨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정성을 다해 선아의 머리를 빗겨주고 고운 비녀를 꽂아주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선아의 천부적인 기품과 아름다움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보는 이들의 넋을 잃게 만들었지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선아는 일전짜리 여인이 아닌 한나라의 존엄한 공주로서의 자각을 갖게 되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 대신 당당함과 지혜로운 광채가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들이 마을 마당에 늘어서서 공주님의 행차를 준비하는 동안 계모는 포박된 채 마당 한 구석에 무릎이 꿇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자신의 몰락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리던 권세와 욕심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에 분해하면서도 선아의 자비로운 눈빛이 자신을 향할 때마다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마을의 늙은 개의 누렁이마저 계모를 향해 지저대며 선아의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미천한 짐승조차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광경으로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대장은 선아에게 이제 도성으로 돌아가 임금님을 뵙고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간곡히 청하며 수백 명의 병사가 공주님을 호위하여 안전하게 모실 것임을 굳게 약속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선아는 도성으로 떠나기 전 마을에 남겨진 자신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되새기며 마을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표현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낡은 초가집 마당에 서서 마지막으로 흙을 만져보며 이곳에서의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꽃으로 피어나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다짐하며 공주로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계모의 악행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선아의 친부모가 보낸 수색대원들을 여러 번 속여 돌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병사들을 독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비밀 장부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대장은 장부를 확인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으나 선아가 조용히 그의 팔을 잡으며 법도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고 명하여 무사들의 존경심을 다시 한번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선아는 권력을 쥐자마자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정의와 자비를 먼저 생각하는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이는 계모의 비겁한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실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장고지기 박노인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선아가 공주로서의 위엄을 갖추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선아가 겪은 시련이 장차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미천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뒷산으로 사라졌지요. 선아는 박노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 인사를 건넸고 그가 던졌던 수수께끼 같은 충고들이 모두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음을 깨닫고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마을 광장에 수십 개의 깃발을 세우고 공주님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을 드높이 불며 장엄한 예식을 거행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인근 산골 마을들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선아는 화려한 가마에 오르기 전 자신을 구박했던 마을 아낙네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여러분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미안함을 씻어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지요. 사람들은 공주님의 고귀한 인품에 감동하여 길가에 엎드려 통곡하며 그녀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 산골 마을은 유례없는 감동과 환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계모는 결국 포도청 무사들의 손에 넘겨져 도성으로 압송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녀가 가로챘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곡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마을 전체의 경사가 겹쳤습니다. 그녀는 압송되는 수레 안에서 자신이 일전짜리라고 비웃었던 선아가 백성들의 환호 속에 가마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지요. 선아는 떠나는 수레를 보며 잠시 연민의 눈빛을 보냈으나 이내 고개를 돌려 자신이 가야 할 새로운 길과 마주하며 공주로서의 단호한 결단력을 내비치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아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인이 처단되는 과정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오랜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특히 선아를 은근히 무시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이제부터라도 선아 공주님의 뜻을 본받아 서로 돕고 살 것을 다짐하는 등 마을의 분위기가 숙연하면서도 희망차게 변모했지요. 선아는 가마 창틀 너머로 비치는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이곳에서의 고단했던 10여 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소중한 수업이었음을 깨달으며 빙긋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장은 선화에게 도성에서 기다리고 계실 임금님과 왕비님의 소식을 전하며 공주님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 선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아는 한 번도 뵙지 못한 부모님이지만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질긴 것인지를 느끼며 이제는 일전짜리 고아가 아닌 사랑받는 딸로서 당당히 부모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지요. 호위무사들은 공주님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더욱 늠름한 자세로 행렬을 정돈했고 수백 개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며 선화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하는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였습니다. 산골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호위 행렬은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산을 내려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고 그 중심에 앉은 선화는 이제 과거의 슬픔을 뒤로하고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깨진 구슬 조각 대신 온전하게 합쳐진 왕실의 증표가 빛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선화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그녀를 지켜줄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것이었지요. 선화는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바라보며 나중에 꼭 다시 찾아와 이 마을을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마음속으로 남기며 마을과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계모의 심장은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무사들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이미 반쯤 가서 버린 듯 했으나 그녀를 가장 괴롭힌 것은 선아의 마지막 자비로운 눈빛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거울처럼 비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일전에 영혼을 팔아버린 자신의 비루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는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토섰지만 이미 공주님의 가마는 멀어져 가고 그녀 앞에는 차가운 옥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로써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던 일전짜리 여인의 소동은 진실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숨겨졌던 모든 비밀이 밝혀지며 악인은 응징을 받고 선인은 광명을 찾는 전래동화의 정석과도 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선아는 가마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매만지며 다가올 궁궐 생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공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전이라는 헐값에 팔려왔다고 생각했던 비참한 시절을 잊지 않음으로써 훗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훌륭한 통치자가 될 것임을 하늘 앞에 맹세했지요. 산을 내려가는 길목마다 핀들꽃들이 선화의 행차를 축복하듯 고개를 숙였고 맑은 시냇물 소리는 공주님의 앞날을 축복하는 고운 노래가 되어 행렬의 뒤를 따르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지나 선화가 도성에 도착하여 부모님과 재회하고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준비를 마쳤으며 선화의 이름은 산골 마을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회자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와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날 것이며 일전짜리 여인이라 불리던 소녀가 수백 명의 호위무사를 거느린 공주로 변신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밤잠을 설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아름다운 설화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달빛은 더욱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고 산골 마을의 밤은 이제 선화 공주님의 축복 아래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이 마을 중심가에 도달했을 때 흙먼지가 가라앉으며 나타난 광경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번뜩이는 갑옷을 입고 긴 창을 세워든 무사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금빛 자수가 놓인 화려한 가마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어 위용을 뽐냈지요. 평소 선화를 일전짜리 아이라고 무시하며 침을 뱉던 이들은 가마에서 내리는 선화의 눈부신 자태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화는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비천한 소녀가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세상을 호령하는 고귀한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을 광장을 압도했습니다. 계모는 포박된 채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이 꿇려졌고 그녀의 옆에는 선화를 노비로 팔아넘기려 했던 탐욕스러운 상인 최 씨와 사촌 동생이 함께 묶여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칼을 뽑아 계모의 턱 밑에 들이대며 감히 누구 앞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느냐. 네가 돈일전에 나라의 보배를 욕보인 죄는 죽음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다라고 천둥 같은 호통을 쳤지요. 계모는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심장이 햇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주위에 있던 무사들이 동시에 방패를 땅에 치자 그 진동에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렸던 그 모든 심술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을 광장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긴장감과 엄숙함으로 가득 찼으며 선화는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계모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선화는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오히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라 불렀던 분이시여. 당신의 탐욕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선언했지요. 그 순간 계모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선아의 발치에 머리를 태시며 내가 미쳤었나 보오. 공주님 제발 이 미천한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주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계모의 가식적인 눈물에 침을 뱉으며 그녀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둘씩 무사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위 대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왕실의 전령을 높이 들어 보이며 선아 공주님의 복권과 함께 이 마을에 내려진 임금님의 교지를 장엄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지에는 선아를 구박하고 멸시한 죄를 엄히 묻되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이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마을의 가난을 구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아를 남몰래 도와주었던 빨래터, 아낙네들과 배고픈 선아에게 옥수수를 건네주었던 노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공주님의 은덕에 머리를 숙였지요. 반면 계모의 편에 서서 선아를 비웃었던 몇몇 부유한 상인들은 무사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며 담벼락 뒤로 숨기에 바빴지만 그들의 이름 또한 이미 조사관들의 장부 위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무사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변두리의 낡은 수레에 실리게 되었는데 그 수레는 예전에 그녀가 선아를 산골 광산으로 팔아넘기려 준비했던 바로 그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린 꼴이 된 계모는 수레 창살을 붙잡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시선뿐이었지요. 선아는 떠나가는 수레를 바라보며 지난 10여 년간의 고통을 털어내듯 깊은 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물 한 방울과 함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아기는 사라졌고 선아가 머물던 낡은 초가집은 공주님의 명에 따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움터로 개조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님이 된 선아를 위해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음식과 정성을 모아 광장에 큰 잔치상을 차리고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아는 호화로운 궁궐의 음식 대신 마을 사람들이 투박하게 지어낸 보리밥과 산나물을 기쁘게 받아들며 이 맛이야말로 제가 잊지 못할 고향의 맛입니다라고 말해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지요. 무사들도 칼을 잠시 내려놓고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잔치 준비를 도우니 험악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훈훈한 온기로 바뀌어 마을 전체가 축제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선아는 마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일전짜리 여인이라 불리던 시절에도 가졌던 꿈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자애로움을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마을 광장에는 횃불이 하나둘씩 밝혀지며 선아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밤의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아는 마을의 훈장님과 어르신들을 모시고 앉아 앞으로 마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혜를 나누며 자신이 떠난 후에도 마을이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했지요. 어르신들은 공주님의 깊은 속내에 감복하여 우리 마을이 공주님을 키워낸 자부심으로 영원히 이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며 술잔을 높이 들어 선아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과 갈등은 시냇물 소리에 씻겨 내려가고 마을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롭고 안락한 밤의 정취 속에 푹 잠기게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장고지기 박노인은 잔치 한 구석에서 장고를 두드리며 선아의 삶을 찬양하는 고운 가락을 뽑아내어 밤 공기를 신비로운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는 그 노랫가락에 맞춰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겪었던 온갖 시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도달했음을 실감했습니다. 계모의 폭언도, 배고픔의 고통도, 추운 겨울밤의 외로움도 이제는 모두 빛바랜 기억이 되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도 장고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등 선화의 귀환은 마을 전체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대한 의식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선화는 도성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셨던 산등성이에 올라가 구름 사이로 비치는 첫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준 하늘과 땅, 그리고 모진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자신의 의지에 감사를 표하며 공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기로 결심했지요.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안개에 쌓여 평화로운 모습이었고 선화는 그 풍경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호위무사들은 공주님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인 채 행렬을 정돈하며 엄숙한 예를 갖추어 배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민이 모여 공주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서 아쉬운 마음을 담은 손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마을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이곳은 저의 뿌리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고향입니다. 라고 말해 사람들의 눈시울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지요. 가마문이 닫히고 수백 명의 호위무사가 발을 맞춰 행진을 시작하자 마을 전체에는 장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며 선화 공주님의 도성 귀환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축복을 빌었고 산골 마을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이틀간의 기록은 이제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선화가 떠난 후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으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성하고 정결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사람들은 서로를 대할 때 공주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집은 공주님의 명에 따라 마을의 공동 창고와 복지시설로 바뀌어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볼 때마다 선화의 자비를 떠올렸지요. 선화를 팔아넘기려 했던 상인들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마을에서 쫓겨났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를 비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탐욕을 경계하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산골 마을은 선화라는 고귀한 영혼이 남긴 씨앗 덕분에 이 나라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평화로운 마을로 거듭나게 되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선화의 유품이었던 깨진 구슬 조각은 이제 도성으로 옮겨져 왕실의 보물고의 가장 귀한 자리에 안치되었으며 그것은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선화는 궁궐에 도착해서도 산골 마을에서의 소박한 삶을 잊지 않았으며 늘 거친 음식을 즐기고 낮은 곳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겸손한 공주로서 모든 관리와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그녀는 가끔 마을에서 가져온 흙을 만져보며 자신이 일전짜리 여인으로 살았던 그 치열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런 그녀의 진심은 나라 전체를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임금님 또한 훌륭하게 자라준 딸의 모습에 크게 기뻐하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선화의 지혜로운 의견을 경청하는 등 그녀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굳건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선화가 남긴 평화의 기운이 온 마을과 나라에 퍼져나가는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고귀한 삶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선아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이제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를 것이며 그녀의 이름은 희망의 동의어가 되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전이라는 작은 가치로 평가받던 소녀가 사실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보배였다는 진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긴 하루가 저물고 평온한 잠이 찾아오듯 선화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안식을 주며 서서히 갈무리 되어 갑니다. 도성으로 돌아온 선화 공주. 아니, 이제는 설아라 불리게 된 그녀의 삶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평온함 속에 흘러갔으며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에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산골 마을의 시냇물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잃어버렸던 딸을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쁨을 나누었으며 설아 공주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을 보상이라도 하듯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로 그녀의 방을 채워주며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설아는 비단 옷의 감촉이 낯설기도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지요. 설아 공주는 궁궐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도 산골 마을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고 이는 궁궐의 모든 나인과 관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산의 진미를 볼 때마다 배고픔에 허덕이던 마을 아이들을 떠올렸으며 임금님께 간청하여 마을에 대규모의 곡식과 비단을 보내어 그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주님이 보내온 구호물자를 받으며 그녀의 고귀한 성품을 다시금 칭송했고 이제는 일전짜리 여인이 아닌 이 나라의 진정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설아를 마음속 깊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성 포도청의 차가운 옥사에 갇힌 계모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매일같이 마주하며 후회의 피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그녀의 마음은 공포와 자괴감으로 인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녀는 옥틈으로 보이는 좁은 하늘을 보며 자신이 돈일전에 팔아넘기려 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을 살릴 수도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음을 깨닫고는 머리를 벽에 도시며 통곡했지요. 하지만 정의의 법도는 엄격했고 그녀는 자신이 가로챘던 왕실의 보물과 선아에게 저지른 학대의 대가로 평생을 어두운 곳에서 죄를 씻어야 했으며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 탐욕의 무서움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설아 공주가 머물던 산골 마을은 이제 공주마을이라 불리며 나라에서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으로 탈바꿈하였고 마을 중심에는 공주님의 은덕을 기리는 작은 정자가 세워져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선아를 도와주었던 빨래터, 아낙네들과 박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와 마을 아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는 귀중한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장날이면 모여 앉아 공주님이 떠나던 날에 그 장엄한 호위무사들의 행렬을 추억하며 자신들이 보았던 그 찬란한 빛이 마을의 애군을 영원히 씻어내 주었다고 믿으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설아 공주는 지혜롭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성장하여 부모님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힘을 보태었으며 그녀가 내리는 모든 정책은 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끔 궁궐 뒷동산에 올라 멀리 보이는 산맥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일전짜리 여인으로서의 고단했던 세월을 되새겼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음을 감사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지요. 대신들은 공주님의 넓은 아량과 깊은 식견에 감탄하며 우리나라의 설화, 공주님 같은 분이 계신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라고 칭송하며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곤 했습니다. 궁궐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은은한 달빛이 설화 공주의 처소 창가에 머물 때면 그녀는 조용히 검은 고를 타며 마을에서 들었던 그 정겨운 바람 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선율에 담아온 궁궐의 평화로운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그 고운 음악 소리는 고된 일과에 지친 궁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사람들은 공주님의 음악을 들으며 시름을 잊고 단잠에 빠져들 수 있었으며, 궁궐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요람처럼 아늑하게 변모했지요. 설화는 음악을 통해 세상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기도했으며,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별빛과 어우러져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밤하늘을 수놓으며 만물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설화 공주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을 궁궐로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소통과 우애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궁궐의 위험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공주님이 직접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옛날 이야기를 건네자 긴장을 풀고 함께 웃고 떠들며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이 잔치는 나라의 전통이 되어 백성들과 왕실이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행사가 되었고, 설화 공주는 이를 통해 권력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수단임을 몸소 보여주어 만백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설화 공주는 침소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간직해온 합쳐진 구슬 조각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실 친어머니에게 조용히 마음속 편지를 띄우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남겨주신 이 작은 구슬이 저를 지켜주었고, 이제 저는 수많은 사람을 지키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라고 읊조리는 그녀의 눈가에는 그리움 섞인 미소가 감돌았지요. 그 순간 창밖에서는 상서로운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대지를 하얗게 덮어주었으며, 이는 마치 어머니가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내리는 하늘의 답장처럼 느껴져 설화의 마음을 한없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의 그 낡은 초가집 터에는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그곳에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선화의 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마을 청년들은 공주님의 인내심을 본받아 어려운 농사일도 웃으며 이겨내고, 처녀들은 공주님의 단아함을 닮으려 노력하며 마을 전체가 예의 바르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선화가 떠나며 남긴 자비의 씨앗은 이렇듯 마을 곳곳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일전이라는 비천한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화 공주의 아버님인 임금님은 딸의 현명함을 신뢰하여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엄격히 시키면서도 밤이면 딸의 방을 찾아가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아버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을 동시에 배워나갔으며, 그녀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빛이 되었지요. 왕실의 법도는 엄격했으나 설화가 머무는 곳만큼은 늘 봄바람 같은 온기가 감돌았으며, 이는 공주님이 겪었던 시련이 만들어낸 가장 값진 열매이자 나라 전체의 평화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밤이면 등불 아래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옛날 어느 마을의
일전짜리라고 불리던 아주 착한 공주님이 살았단다로 시작하는 설아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이 바른 마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사람들의 마음속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으며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지요. 아이들은 공주님의 용기를 배우며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공주님의 자비를 배우며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다지게 되어 나라는 날이 갈수록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달빛은 이제 서산 너머로 기울어 마을과 궁궐의 모든 생명이 깊고 고요한 잠속으로 빠져드는 가장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으며 대지는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설아 공주도 이제 무거운 관을 내려놓고 가벼운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채 침상에 누워 자신을 지켜주었던 수많은 호위무사와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행복한 꿈나라로 향할 준비를 마쳤지요.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고 평온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축복하는 작은 천사와도 같았고 방안을 가득 채운 은은한 향기는 그녀의 맑은 영혼을 대변하듯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설아 공주님이 찾은 그 평온한 안식처럼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일전짜리 여인이라 불리던 소녀가 수백 명의 호위무사 축복 속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듯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밝은 빛이 찾아와 모든 고통을 씻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눈을 감으세요. 밤바람이 창가를 스치며 들려주는 자장가는 공주님이 타던 검은고 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창가에도 찬란한 황금빛 햇살이 찾아와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며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입니다. 마을의 당산나무도 궁궐의 화려한 단청도 이제는 모두 어둠 속에서 고요히 숨을 죽이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야기도 이 밤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의 단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설아 공주가 가졌던 그 맑고 고운 심성이 여러분의 꿈속에도 깃들어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꿈을 꾸며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모든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이야기의 여운을 느끼며 깊은 잠의 바다로 유영을 떠나보세요. 세상은 안전하고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며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궐의 연못 위로 비치는 달 그림자가 잔물결에 부서지며 신비로운 빛을 내뿜 듯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고귀한 가치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찬란하게 빛을 발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니 스스로를 믿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설아 공주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가 겪는 시련이 결국 보석이 될 것임을 응원하고 있으며 그 따뜻한 응원의 기운이 여러분의 방안을 가득 채워 포근한 온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일의 빛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안식처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우주의 고요함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빠져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설아 공주가 마을을 떠나며 남겼던 그 자비로운 말 한마디를 여러분의 가슴에 선물로 드리며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빌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며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고 있으니
부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오늘 밤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깊은 잠에 들 시간이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평화로운 밤은 지금부터 시작되어 내일의 찬란한 아침까지 계속될 것이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안식의 세계로 떠나십시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일전짜리 여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남겨졌으며 그 씨앗은 밤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주며 무럭무럭 자라나 내일 아침이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설아 공주의 행렬이 남긴 황금빛 가루가 여러분의 방 안에 흩날려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빌며 저도 이제 낮은 숨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이 밤의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밤, 당신의 꿈결마다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정말로 고운 꿈속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이야기의 막을 내립니다.